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 조선에도 기이한 외모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조 시대에 유명하던 이근이라는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상당한 문벌가에서 태어났으나 생김이 아주 기계망측하게 생겼는데 전신에 털이 많이 나서 얼른 보면 돼지 같으므로 처음 낳을 때는 부모들이 크게 경악하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뒷동산 과목나무 밑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자 까마귀와 까치의 무리들이 모여들어 쪼아 먹으려고 하자 아이는 천지가 울릴 정도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은 부모도 다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거두어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장한 후에도 키가 석자도 되지 못한 일개 난쟁이였으나 머리털은 유난히 길어서 땅에까지 닿게 되고 손발도도 짐승과 같이 털이 많이 났으며 또한 걸음걸이조차 이상야릇하게 걸으니 난쟁이 중에서도 천하 기괴한 난쟁이였습니다. 이그는 외모가 그렇게 기괴하게 생기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기괴한 병신으로 생각하고 남과 상대하기를 부끄러워하여 항상 방 속에만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그는 외모와 다르게 천재였습니다. 머리가 비상하여 무슨 글이나 한 번만 보면 모두 기억하여 사서삼경과 많은 고서들을 통달하였고 동시에 시를 짓는 것도 명필이며 노래와 휘파람을 잘 부르는 명창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학자 장계 황정욱 선생이 그를 한 번 보고 크게 기이하게 생각하여 문자를 부르고 시를 지으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그는 바로 시를 지었는데 이 또한 걸작으로 잘 지은 것입니다. 황 선생이 더욱 칭찬하고 천하제일의 천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난을 피하여 자기 집 선산이 있는 광주 땅으로 임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적군이 몰려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가게 되고 이근 또한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적군들은 처음 그를 보고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여 크게 기괴하게 여기어 혹은 먹을 것도 던져주고 혹은 채찍 같은 것으로 때리기도 하여 그의 행동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성품이 강경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군들은 이런 이근을 더욱 이상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높은 직위의 적장이 왔다가 그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러한 괴물을 어찌하여 죽이지 않고 살려두느냐. 그러자 이근이 전혀 두려움 없이 적장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괴물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화를 잘 쏩니다. 나를 조롱하지 마시고 죽여주시오. 이근의 말에 적군들은 크게 놀라 일제히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중 한 장교가 말려서 중지하고 밤마다 마치 원숭이처럼 대롱 속에다 넣어두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점 치는 사람을 불러서 점을 쳐보니 점쟁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놈은 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라 옛날 주문왕이 강태공을 얻은 관상과 똑같으니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적장이 크게 기뻐하여 그 이후부터는 그를 특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때 적들이 진을 친 곳이 바로 한강 상류에 있는 제천정이라는 곳인데 때마침 중추 8월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서 대낮과 같고 물결은 고요하여 비단결처럼 흐르며 가을바람은 산들산들 부는데 모든 벌레 소리조차 처량하게 들리니 외구도 잡혀온 포로들도 진한 향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그는 잡혀 갇힌 몸으로 새장의 새처럼 갑갑하게 있다가 심해 울적한 바람에 휘파람을 한 번 부니 그 소리가 참으로 처절하고 비절하여 모두 말리타향에 집 떠난 외로운 처지이기 때문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철벽 같은 심장을 가진 적군의 장군이라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소리는 점점 처량하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근의 휘파람 소리는 서늘한 가을바람과 같이 흘러서 적군의 진중으로 흘러들어가고 일반 군병들이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국을 생각하는 노래를 부르자 적장이 크게 놀라서 일어나 듣다가 자신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장은 비로소 이근이 가두어 놓은 감옥의 문을 열고 그를 풀어주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특한 재주를 가졌느냐. 전날의 점재미가 한 마리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하고 무한하게 감탄을 하였습니다.
이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적진 중에 잡혀서 괴로운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남과 같이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기괴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중에 또한 적군의 포로가 되어 감금 생활을 하게 된 바에야 또다시 무슨 거리낄 것이 있겠는가? 차라리 무슨 방법으로든지 힘을 다하여 벗어나갈 길을 찾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자결이라도 하여 죽고 혹시라도 이곳을 벗어나 도망가게 된다면 집에 돌아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여생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그는 생각을 바꾸어서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입을 열어서 하고 싶은 말도 자유롭게 하고 웃고 싶은 때에는 웃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적장이 더욱 신기하게 여겨서 하루는 이근을 불러서 술을 권하고 연유를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주량이 큰 데다가 식성이 좋아서 양대로 마음껏 먹고 취한 다음에는 가진 목청을 다 쏟아서 평소부터 잘하는 노래를 크게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매우 비장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적군들은 그의 노래를 한 번 듣고 일시에 눈물을 흘리니 그는 벌떡 일어나 춤을 추는데 춤도 천하의 명무여서 춤이 보통 춤이 아니었습니다. 기기괴괴한 춤이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손장단, 발장단을 일시에 맞춰가며 또 벼랑간 몸짓을 다하니 그때까지 눈물을 비 오듯 흘리던 적군들이 일시에 눈물을 씻고 박장대소의 포복절도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와 같이 적군들을 마음대로 울리고 마음대로 웃기고는 또다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니 보는 사람들이 또한 동정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적장은 너무 애통하게 우는 이근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우느냐? 뭐가 그리 갑자기 원통해 하는 것이냐? 내게 말해보거라. 그는 종이와 붓을 부탁하여 필담으로 그 연유를 적었습니다. 집에 80의 늙은 어머니가 계신데 난리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 생사를 알지 못하여 우는 것입니다. 내 비록 몸은 이리 태어났지만 그래도 어미를 걱정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 자식입니다. 적장은 사연을 보고 크게 감격하였습니다. 더구나 글씨와 문장이 아주 훌륭하여 혀를 휘두르며 무한한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군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물이 본래 괴상스럽게 생긴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 그런 괴물을 함부로 까닭없이 죽일 수도 없고 그대로 이곳에 두었다가는 다른 날에 후회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자를 죽일 수도 없고 그대로 두어야 소용이 없을 뿐더러 장래 화근에 염려가 되는 바에야 하루 속히 풀어주고 보내서 환심이나 사는 것이 좋겠다. 하니 여러 사람들도 말이 옳다 하여 모두 놓아주기로 찬성하였습니다. 적장은 그리고는 그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네 마음대로 가게 하겠다. 그러자 그는 그때까지 그들의 진위를 모르는 까닭에 의심이 나서 도리어 시험 삼아 말했습니다. 지금은 각지의 전투가 치열하여 집에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고 위험하여 갈 수가 없으니 전투가 잔잔해지며 그리하겠습니다. 적장은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의 소원대로 들어줄 터이니 신랄에 의심을 품지 말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허심탄회 말해보아라. 이그는 그제서야 적장의 의사가 어떠한가를 짐작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의 친척이 지금 강화도에 있으니 그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 보내주십시오. 적장은 흔쾌히 승낙하고 왜군에 잡혀있는 조선 사람 4명을 뽑아 적은 배에 선척을 준비하고 식량과 필요한 물건까지 많이 실어주어 강화도로 보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의 몸으로 적진 중에 갇혀있던 이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순풍의 돛을 달고 강화로 향하였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도 그로 인하여 또한 석방이 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그의 은공을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그는 외적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간신히 강화를 찾아갔으나 그곳의 친척은 난리 중에 어디로 피난을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와 일행들은 길 잃은 나그네 모양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한참 동안 낙심을 하는데 다행히도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외삼촌 되는 박경신이 새로 해주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그는 매우 반가워하여 다시 그곳으로 떠났고 포로의 신세에서 고생하던 그는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또다시 먼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보겠다는 일편단심으로 끼니를 굶으며 길거리에서 노숙도 하며 해주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 깊은 산 중에는 난리에는 반드시 생기는 산적대들이
득실거려 행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근도 여러 차례 그놈들의 손에 잡혔었으나 그의 괴상한 용모와 기괴한 행동 그리고 그의 놀라운 재주를 목격한 산적들은 누구나 혀를 차며 감탄을 하고 감히 어떤 누구도 손을 댈 생각은 못하고 대접을 융숭히 하여 돌려보내곤 하였습니다. 해주에 도착한 그는 외삼촌인 박경신의 도움으로 다시 어머니가 있는 곳을 찾아서 모자가 다시 만나 전날과 같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그렇게 괴물로 생겼으나 나이는 70살까지 살고 자손도 또한 아주 많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칠복이와 석삼이라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서로 마음도 잘 맞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며 누구보다도 우애 좋은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두 형제는 매우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동생 석삼이는 바람둥이 기질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반면 형 칠복이는 가족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지내다 보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작은 아들 석삼이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결혼을 하였지만 늘 객지를 돌아다니며 돈을 헤프게 썼습니다. 그리하여 살림이 기울어지니 형 칠복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다 못해 도와주면 얼마 안 가서 그것도 홀랑 다 써버리곤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되풀이되자 칠복이도 화가 나서 석삼이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석삼이의 살림은 점점 기울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논밭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딱한 형편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안타깝고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막내 석삼이가 언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러다간 몇 년 안 가서 살림을 모두 다 거덜내겠구나. 결혼도 했는데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는 석삼이를 볼 때마다 항상 타이르고 꾸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석삼이의 못된 버릇이 고쳐지도록 매일 밤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삼이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하루하루 애간장만 태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바람둥이 석삼이는 가을 추수가 되면 언제나 꼭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가장이라고 걱정되어 온 것일까요? 그것은 농사일이 걱정이 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추수한 벼를 팔아서 돈을 모아 또 객지로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벼를 추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칠복이와 석삼이 두 형제를 불러 그 추수한 벼를 멍석을 깔고 넓은 마당에 나란히 널도록 했습니다. 보통 농부들은 벼를 멍석에 널어 단단하게 말려서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래야만 벼가 상하지 않게 오래도록 저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어머니의 분부대로 두 형제는 벼를 널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두 형제가 잠시 쉬러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그때부터 주위를 살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큰아들 칠복이네 벼를 두 손으로 움켜떠서 작은 아들 석삼이네 멍석에다 퍼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석삼이를 좀 도와주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같은 마당에다 나란히 벼를 널어 놓으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못난 아들 조금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워낙 석삼이의 행실이 나빠 도와주지 않는 칠복이더러 벼를 좀 주라고 부탁해 보아도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해가 지자 석삼이가 벼를 자루에 담으러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멍석에 있는 벼를 보는 순간 참으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침에 멍석에 벼를 넣을 때만 해도 형의 벼와 자기의 벼가 거의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라보니 벼는 분명히 자기 쪽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왜 내 쪽에 벼가 더 많은 거지? 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조상님들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아마 나보다 씀씀이도 많을 거야. 또한 내가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많은데 많아진 벼를 형의 멍석에다 도로 퍼넘겨야겠다. 이러면서 석삼이는 자기의 벼를
형의 멍석 쪽에 다 퍼 담았습니다. 바람둥이 석삼이에게도 이런 착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양은 오히려 어머니가 퍼넘겨준 양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계획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마침 물을 길러 우물로 가던 칠복이의 아내, 즉 형수 꽃분이가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머, 저게 누구야? 정말 내가 알던 서방님이 맞는 것일까? 저런 착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괜히 바람이나 피우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형을 위해 자기 별을 더 보태어주는 저런 착한 마음씨를 몰라보고 있었다니. 우리도 생각을 고쳐먹고 이제는 뭔가를 도와줘야겠다. 정말 다행이구나. 이제라도 알 수 있었어. 꽃분이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시동생을 미워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뒤부터 꽃분이는 착한 시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 칠복이와는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논을 해보았자 들어줄 남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둥이 동생 석삼이 때문에 워낙 시달리고 지쳐서 이제 동생 일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하던 꽃분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꽃분이는 어느 날 석삼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석삼이의 아내인 동서를 만났습니다. 동서, 잘 지냈어? 그동안 별일 없었고? 네, 형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서 이리로 앉으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런데 가져오신 게 다 뭐예요? 찹쌀과 누룩이지. 이것 좀 밖에 놔. 어머, 웬 찹쌀과 누룩을 다 가져오셨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동서, 다 이유가 있어서 가져왔지? 이 찹쌀과 누룩으로 술을 좀 빚게 놔.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미워하던 시동생인데 술을 빚어 시동생에게 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동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해가 서쪽에서 떠오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형님, 참으로 고마워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까요? 술 때문에 바람이 더 나면 어떡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이 사람아, 그건 염려 놓으시게. 이 술을 서방님 드리란 것이 아니니까 우선 술을 빚거든. 걸로다가 문밖길에다 놓아두게. 그리고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퍼마시게 하란 말이야. 예,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서, 궁금하더라도 이유는 묻지 말게. 이게 다 서방님과 동서를 위하는 일이니까 내 시키는 대로만 해보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술 대접을 하라는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내 신세의 술까지 대접하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와 남편을 위해서라니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형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으라면 당장 죽는 시위라도 해야죠. 하물며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 하셨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형님 분부대로 술을 빚을게요. 걱정 마세요. 이리하여 동서는 큰 독에다 술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술이 익자 큰 동서가 시키는 대로 술을 걸러서 집 앞길에다 놓아두고 조롱밭까지 띄워놓았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술을 퍼 마시더니 모두들 석삼이와 그의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큰아들인 칠복이도 앞을 지나가다 술을 퍼 마셨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칭찬을 하지 않고 속으로 동생을 욕했습니다. 당연히 자기 먹고 살 것도 힘든데 술을 내어주니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술대접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꽃분이가 다시 석삼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동서, 고생 많았네. 오늘은 이렇게 하게나. 이번에도 이유는 묻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하게. 네, 알겠어요, 형님.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은 술에 다 물을 타서 거르지 말고 물을 타지 않은 술을 한 동이 문 밖에다 놓아두게. 형님, 물을 타서 거르지 않으면 굉장히 독할 텐데요. 괜찮을까요? 이 사람아, 남정네란 술이 독할수록 더 좋아한다지 않나?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게. 이리하여 동서는 꽃분이가 시키는 대로 또 한 동이를 내어놓고 조롱박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남정네들은 과연 혀를 내두르면서도 술을 맛있게 마셨습니다.
물론 칠복이도 이 독한 술을 조롱박으로 여러 잔이나 마셨습니다. 그러나 술이 어떻게나 독하던지 칠복이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눈앞이 팽팽 돌며 혀가 잘 놀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굉장한 술이로구나. 에라,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일은 해서 무엇하냐? 나 오늘 일 안 할 거야. 일 안 한다 해도 날 욕할 놈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와보라고. 이렇게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면서 칠복이는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아랫도리가 중심을 잃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지만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누라, 어디 계신게요? 서방님이 오셨는데 왜 아무 인사가 없소? 빨리 나오시오. 보고 싶소, 마누라. 아니,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일은 나가시지 않고 아침부터 무슨 술 타령이에요? 내 술 한 잔 먹었소. 왜 난 술 마시면 안 돼요? 동네 사람 다 마시는데 무슨 나라고 안 마실 수 있겠나? 오늘은 기분 몹시 좋구려. 그런데 그 놈이 환장을 했어. 내 동생 석삼이 말이오. 아니, 서방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참, 서방님 좋아하네. 난 그런 동생 둔 적이 없소. 오늘도 술을 내어 놓았다네. 이게 벌써 며칠째야. 그놈이 참 환장했구만. 살림도 어려운 놈이 그런 선심을 쓰느냐 이 말이오. 쥐뿔도 없는 놈이. 내가 참 답답하단 말이야. 칠복이는 이렇게 술주정을 하면서 벌렁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보, 약주가 과하셨군요. 이대로 한숨 푹 주무세요. 동네 사람들이 흉보겠어요. 잠자코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해장국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뭐 흉을 본다고? 어느 놈이 흉을 본단 말이오. 난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흉 보는 놈 당장 이리 오라고 하시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칠복이는 이렇게 주정을 부리다가 스스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드렁드렁 코를 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세상 모르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칠복이가 잠들자 꽃분이는 얼굴에 묘한 웃음을 띠고는 몇 번 더 칠복이가 과연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과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요? 칠복이는 틀림없이 코를 골면서 세월 가는지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벌떡 일어나 농 속에 넣어두었던 논문서를 죄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온방 안에 다 펼쳐져 놓았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논문서가 방바닥에 쫙 깔렸습니다. 꽃분이는 그 중에 몇 장을 주워들고 석삼이네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석삼이와 동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이걸 받으세요. 논문서예요. 서방님께서 며칠 전에 별을 우리 멍석에다 퍼넘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전 서방님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방님을 돕고자 동서더러 술을 빚어 문 밖에다 걸어놓게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형수님, 술을 왜 빚게 했는지 우리 내외는 지금까지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네, 아마도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유를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제 말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해요. 그건 형님이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이 논문서를 빼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 논문서를 형님이 자고 있는 사이에 빼냈어요. 앞으로는 이 논으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하세요. 형수님,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형님 때문에 그러시죠. 하지만 형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잘 말해서 오해 없도록 해놓을 테니까요. 석삼이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형수가 얼마나 고마운지 무릎을 꿇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후 잠들었던 칠복이는 술이 깨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온 방 안에 그렇게도 소중하게 보관해둔 논문서가 쫙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들었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논문서를 한 장 한 장 챙겨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논문서를 챙기고 있는데 석삼이의 집에 갔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딜 갔다 오는 거요?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도둑이 들었잖소. 집도 안 보고 돌아다니니까 이런 변을 당하지 않소. 아니, 정신 좀 차리세요. 아직 술이 덜 깨신 거예요? 도둑이 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술에 취했거니로써니 그렇게도 정신이 없으세요. 아까 당신이 이혼 문서 다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정말 기억나질 않으세요. 아내는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었으나 거짓말로 작은 집을 돕고 또 형제 간의 우애가 깊어진다면 과히 큰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끄집어냈다고. 이게 말이 돼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 한 거 아니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동생이 술까지 빚어 대접하는 걸 보면서 이제 착한 사람이 됐다면서 논을 몇 마디 줘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논문서 몇 장을 저보고 동생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 작은 집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나저나 여보 참 잘하셨어요. 많지도 않은 동기간에 이렇게 우애가 깊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서방님도 이제 정말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하고 형님을 존경한다고 전해드리래요? 이러면서 아내는 시동생이 언젠가 벼를 널어 말릴 때 자기 벼를 우리 멍석에다 퍼넘기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칠복이는 뭐가 뭔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말대로 논문서를 준 듯도 안 준 듯하여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워낙 독한 술에 취해 자기가 한 짓을 똑똑히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따지고 밝혀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이 자기 벼까지 형을 위해 퍼넘길 만큼 착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가 석삼이를 위해 논을 나누어 주었다고 칭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 이런 착한 아우를 내가 여태까지 너무 미워했구려. 자, 이거 몇 장 더 갖다 주고 와요. 생각해보니 너무 적게 준 것 같소. 이러면서 꽃분이에게 논문서 몇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형제는 우애 깊게 지냈고 석삼이는 고마운 형수에 감탄하며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삼이는 열심히 일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어머니와 칠복이 부부는 얼마나 뿌듯하지 않겠습니다. 현명한 형수로 인하여 어머니는 물론이고 온 집안이 행복하게 되었지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너무 단점에만 치우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찾아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노력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서서히 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 마을에 나이 지긋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평생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남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비는 이 봄 따라 무슨 생각을 했던지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때가 마침 봄이라 송아지는 버짐이 생겼습니다. 봄에 송아지가 버짐이 생기는 것이 큰 병이 아니라는 것을 시골에 사는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송아지를 처음 길러보는 선비는 이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선비는 귀여운 송아지가 버짐이 생기는 것을 보자 앉지도 서지도 못하며 송아지가 당장 죽을 것만 같아서 누런 책장을 열심히 보면서 찾아보았지만 옛날 책에서는 버짐을 떼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남을 가르치기만 하던 사람이라 동네방네에 나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아야 할 사람이 입을 닫고 있으니 벙어리 속은 낳은 애비도 모른다고 선비가 송아지 때문에 속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사람도 없었습니다. 묻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가르칠 사람도 없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 선비는 안절부절 못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었습니다. 바로 이때 마침 큰 사위가 놀러왔습니다. 사위는 장인인 선비에게 공손히 절을 하며 인사를 하는데 선비는 절을 받으면서도 한숨뿐이었습니다. 이에 이상하게 생각한 사위는 장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이유로 땅이 꺼지는 한숨만 쉬고 계세요? 사위가 이렇게 묻자 선비는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묻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하지. 자네 우리 집 송아지를 보게나. 송아지가 죽을 병에 걸려서 백약이 무효할 것 같네. 무슨 병에 걸렸기에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씀이세요? 난 남의 말을 듣기를 꺼려하네.
어서 나가보게나. 장인의 명이라 사위는 지체 없이 밖에 나가 송아지를 보았습니다. 말뚝에 메워놓은 송아지는 누워있는데 아무리 봐도 병든 송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이나 송아지를 보던 사위는 송아지에게 난 버짐을 보고 양천대소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여전히 그 모양을 하고 앉아서 한숨만 쉬며 입 밖에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항상 물어보지 못하는 장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이 천만치당하옵니다. 그놈의 악한 벌레들이 소를 잡아먹는데 가죽을 막 해치고 허옇게 밖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왜 이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어서 송아지를 구해야죠. 장인어른 왜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래, 방도는 있네만. 없는 방도를 있다고 대답은 해놓았지만 뒷말을 이을 말이 없어 그만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방도가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사위는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석유를 붓는 방도라도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벌레도 죽이고 송아지를 구할 게 아닙니까? 내 사위, 농사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박한다 일세. 사위는 너무나 우스워 입을 싸지고 밖에 뛰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원래 성미 급한 사람이라 사위가 나가자 석유를 들어다 송아지에게 붓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석유는 불이 붙여지면 초반에는 타오르다가 점점 불이 사라지기 때문에 벌레만 죽고 송아지는 괜찮을 거란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송아지는 갑자기 메워놓은 끈을 끊고 내달리다가 그만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선비는 뻗어버린 송아지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송아지야, 벌레가 다 타 죽고 내 몹쓸 병도 떨어졌으니 어서 집으로 가자. 하지만 송아지는 아무런 응대도 없이 나자빠진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송아지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너까지 죽게 만들었구나. 벌레만 잡는 줄 알았더니 너까지 그만. 선비는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농부가 이 광경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속담에 이르기를 아는 길도 물어가고 3살 먹은 애 말도 귀담아 들으라 하였습니다. 세상사를 다 아는 이는 없는데 이런 일이야 우리 농부 보고 물어도 알 일인데 공연히 멀쩡한 송아지만 죽었습니다. 봄에 송아지가 버짐이 생기는 것은 약슬병도 아닙니다. 그래. 앞으로는 자네 말처럼 아는 길도 물어보고 3살 먹은 아이 말도 귀담아 듣겠네. 그 후 선비는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소중함을 배워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어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간다면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머슴이 살았습니다. 이 머슴은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를 살았지만 돈도 없고 그럭저럭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성품이 착해서 하찮은 미물이라고 이유 없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복받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이 머슴이 주인 집 양반의 심부름으로 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냇가를 지나게 됐습니다. 마침 냇가에서 두 사람이 자라 한 마리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 두 사람이 같이 자라를 잡아서 그걸 칼로 반씩 잘라가지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죄 없이 몸뚱이가 두 쪽 나는 것을 차마 못 보겠어서 그 자라를 두냥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도로 냇물에 놓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쌩 불더니 주인 집 심부름으로 사온 갓이 휙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휙 날아가고 주우려고 쫓아가면 또 휙 날아가고 이래서 천방지방 자꾸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 어디서 솔개가 날아와 갓을 낚아채서 날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머슴은 갓을 찾으려고 그 솔개를 따라갔습니다. 자꾸자꾸 따라가다 보니 금강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금강산의 당도에서 갓을 찾는데 12,000봉99 암자라는 너른 금강산에서 어찌 갓을 찾는단 말이겠습니까?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찾다가 그만두고 에라 이왕에 금강산까지 왔으니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습니다. 산도 보고 절도 보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니까 산중에 집이 한 채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 머리가 하얀 노인이 풀뿌리를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어인일로 이 산중에 들어왔는가? 무슨 연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보게. 그래서 가슬채간 솔개를 따라오다가 금강산까지 오게 되어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돌아다닌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발의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금강산 구경도 좋지만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요즘 이곳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네. 그러니깐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거든 말입니다. 젊은이는 노인 말을 듣지 않고 이왕에 온 것이니 구경을 더하고 가겠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는 말이 구경을 하더라도 잘 지은 기와집에는 들어가지 말고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게. 꼭 명심하게나. 이런단 말입니다. 젊은이는 그 집을 나와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산중에 불이 환한 집이 보이거든 말입니다. 불빛을 따라가 보니 참 잘 지은 기와집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허연 노인이 잘 지은 기와집에 가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지만 달리 갈 데도 없어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주인을 찾으니 웬 젊은 과부가 배를 짜고 있더란 말입니다. 산중에서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려고 왔다 하니 공손하게 맞아들이고 저녁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상을 들여다보니 아무래도 이상한 것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밥을 뜨면 사람 손톱, 발톱이 나오고 국을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국을 뜨면 사람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노인이 젊은 색시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오르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머슴은 밥을 먹는 척하면서 죄다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앉아있으니 밖에서 슥슥 칼 가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색시가 부엌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치마 끝으로 하얀 꼬리가 삐죽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고 내가 구미호굴에 들어왔구만. 노인이 말한 기와집의 젊은 처자가 구미호였구나. 내가 죽으려고 금강산까지 온 게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잠시 뒤에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 기절밥을 먹고 기절을 했나. 혼절국을 먹고 혼절을 했나. 이제 슬슬 작업을 해야겠네.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절한 척하고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꼬리 달린 여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젊은이를 흔들어 보더니 꼼짝도 안 하니까 구미호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금까지 99개 간을 빼먹었더니 이제 100개째 간을 빼먹게 됐구나. 이제서야 내가 불로 장생을 할 수 있을 게야. 네가 고맙게도 내 마지막 재물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머슴이는 그 틈에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한밤중이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엎어지며 자빠지며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뒤에서는 구미호가 쫓아오다 멈추며 이놈 너를 끝까지 따라가 내 식구들까지 몰살하리라. 내 놈은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지만 꼭 내 놈의 간을 빼먹을 것이야. 하고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니 정신이 온전하게 붙어 있을 리 있겠습니까?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마구 달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달렸는지 날이 희부옇게 새는데 저만치 어제 갔던 노인의 집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미호는 둔갑도 잘하고 도술도 잘 부려서 당하기 힘드네. 자네가 살 길은 자네한테 달렸네. 지금까지 죽을 목숨을 살려준 일이 없는가? 하거든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목숨을 구해준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사람 목숨이 아니라도 죽을 목숨 살린 일이 없단 말인가? 잘 생각해보게 미물이어도 좋으니 자네 목숨이 달린 일이야. 그제야 자라를 살려준 일이 생각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노인이 종이에다 글자를 몇 자 써주면서 그 자라 구해준 곳에 가서 종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슴이 종이를 받아쥐고 자라 구해준 곳까지 가서 종이를 던지니 냇물이 쫙 갈라지면서 초립동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인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저번에 저를 살려서 물에 놓아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머슴이 살려준 자라가 용왕의 외동아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왔다 하니
알겠습니다 하고 도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에 칼 한 자루를 가지고 나와서는 대뜸하는 말이 구미호가 나타나면 이것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은인께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 칼을 주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초립도이가 준 칼을 받아 허리춤에 차고 도로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노인이 살던 집에서 노인과 구미호가 한창 싸움이 붙어서 불꽃이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하는 것입니다. 칼을 구미호에게 던졌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쾅 하고 쳐서 구미호가 그만 벼락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구미호가 죽자 노인은 홀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뒤에 들으니 그 노인은 금강산 산신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슴은 구미호 집에 가보니 여태 잡아먹은 사람들의 돈과 보물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머슴 관두고 집 사고 땅 사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머슴은 많은 재물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줬습니다. 자라에게 한 것처럼 사람이건 미물이건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요즘 우리도 미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혹시나 그 미물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요? 용왕의 아들인 자라처럼.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장에 소를 팔러 갔습니다. 황소를 팔아서 암소로 바꿔 사오려고 말입니다. 그래 소를 끌고 장에 갔다가 사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려고 저쪽 사돈도 소를 팔러 왔는데 거기는 암소를 팔아 황소로 바꿔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돈, 마침 잘 됐소. 소 팔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우리끼리 소를 바꿉시다. 아, 그럼 좋지요. 이래서 둘이 소를 바꿨습니다. 황소 끌고 간 사돈은 황소 주고 암소 받고 암소 끌고 간 사돈은 암소 주고 황소 받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소 잘 바꿨으니까 술 한잔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둘이서 주막에 가서 느긋하게 한잔했습니다. 사돈, 내 술 한잔 받으시오. 아이, 내 술도 한 잔 받으시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보통으로 저문 게 아니고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집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둘 다 술이 웬만큼 취해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틀비틀하면서 소까지 끌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소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황소 끌고 온 사돈은 암소 타고 암소 끌고 온 사돈은 황소 타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소가 저팔린 걸 모르고 전에처럼 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잔등에 탄 사람들이야 캄캄한 밤중에 소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뭐겠습니까? 그냥 껐덕껐덕하면서 소 가는 대로 가는 거지 말입니다. 둘 다 제 집으로 안 가고 사돈네 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뭐 캄캄한 밤중에 소 타고 가니까 그 집 식구들도 다 저희 집 가장이 온 줄 알지 설마 사돈이 온 줄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얘들아. 너희 아버지 잔뜩 취하셨다. 어서 안방으로 모셔라. 안방으로 떠밀어 넣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고꾸라져 자는 거지 뭡니까? 정신없이 자다가 새벽녘이나 되어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암만 해도 이상한 것입니다. 가만히 일어나서 옆을 이렇게 넘겨다 보니까 앞불싸. 제 마누라가 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사돈 마누라가 자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낭패로다. 살금살금 일어나서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그냥 내빼는 겁니다. 날 밝기 전에 집에 가야겠다고 부지런히 걷는데 얼마만큼 가다 보니 저쪽에서 사돈이 꽁무니가 빠지게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사돈, 이게 어찌된 일이오? 글쎄, 이게 어찌된 일이오? 서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나는 그냥 골아떨어져서 잤소. 나도 그냥 골아떨어져 잤소. 그럼 됐소. 어서 가시오. 잘 가시오. 하고서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가 딱 돌아서서 여보, 사돈, 오늘 일이랑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오. 그게 무슨 소리라고 입 밖에 낸단 말이오. 하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